18번째 이야기. 사라진 왕을 찾아서. 달리는 사람. 성이 하나 있었다. 성 안에는 귀족들, 부자들, 군인들이 살았다. 하녀들, 머슴들, 일꾼들도 살았다. 귀족들은 아름다운 우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과 값비싼 술을 즐겼다. 귀족들의 주 업무는 여러 가지 색의 깃발을 눈부시게 나부끼며 크고 멋진 말들을 타고 송골매 사냥을 나가는 것이었다. 성 안에는 물론 커다란 부엌과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을 통솔하는 주방장도 있었다. 주방장은 남봉꾼이어서 하녀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안뜰을 내다보면 하녀들이 뜨거운 국솥과 무거운 함지를 안고 주방장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이 재미있는 성 안에는 바르니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았다. 그는 귀족도 부자도 군인도 아닌 가죽 무두질을 업으로 하는 일꾼이다. 바르니는 쉬지 않고 가죽 무두질에만 전념했다. 무두장이 바르니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얼룩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소였다. 얼룩이는 무두 맷돌을 돌리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 둘 다 일감이 많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바르니에게는 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워낙 바쁜 바르니는 은혜와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다. 얼룩이는 저녁에 한 번 색임질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색임질할 시간조차 없어 무시로 헉헉거렸다. 성의 구조는 여느 성과 비슷했다. 성의 중심 건물 지붕에는 성 깃발이 펄럭거렸다. 깃발에는 백마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박차고 달려갈 것 같은 자세로 그려져 있었다. 깃발 아래에는 성의 최고 중심부인 탑과 본당이 있었다. 성의 중심부 본당은 크고 작은 문들과 담장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귀족 중에서도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 본당에서 한참 먼 곳에 별당과 안뜰이 있었다. 안뜰은 얼마나 넓은지 축구장 크기만 했다. 안뜰에 세워진 별당엔 어마어마하게 큰 부엌이 있었다. 이 부엌을 관장하는 사람은 남봉장이 주방장이었다. 한데 바르니의 친구 은혜가 바로 이 부엌에서 일했다. 다행히 은혜는 물 깃는 작업을 맡아 물동이를 이고 오고 가는 짬짬이 무두장이 바르니를 만나곤 했다. 달리는 사람이 성 안에 나타난 것은 아지랑이 자욱한 어느 봄날이었다. 그가 성 안에 나타났을 때 그가 바로 달리는 사람임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다. 그는 노인이었고 다리를 절었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드러운 갈색 눈이 걱정과 근심으로 안절부절했다. 유난히 주름살이 많았는데 주름살 골마다 걱정과 근심이 배어 있었다. 달리는 사람은 지금 막 본당으로 들어가려다 경비 군인들로부터 저지당한 참이었다. 출입을 저지당한 그는 안뜰로 쫓겨나와 손을 쥐어짜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분명 달리는 사람은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달리는 사람임을 제일 먼저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은혜였다. 은혜는 바르니를 찾아가 달리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왔음을 알렸다. 두 사람은 손을 쥐어짜며 슬퍼하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잡수실 것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어르신네? 바르니가 물었다. 먹을 것? 아니다. 먹을 것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나는 왕에게 드릴 급한 메시지가 있다. 나는 저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뵈어야 한다. 한데 경비군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막무가내로 쫓아내기만 하는구나. 오, 이거 정말 큰일이다. 노인은 눈물을 질금거리며 본당 지붕 위에서 펄럭거리는 깃발을 아득하게 바라보았다. 왕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반문했다. 그들은 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왕의 모습을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여보게들, 자네들이 좀 도와주게나. 저 본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자네들은 여기 사람이니 들어가는 꾀를 낼 수 있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어르신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도 거길 가본 일이 없으니까요. 귀족들 중엔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바르니가 유감스러운 얼굴로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은혜가 설명을 덧붙였다. 귀족들 중에는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당에는 왕이 계시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아무도 왕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가셔도 왕을 배울 순 없을 거예요, 어르신네. 왕이 안 계신다고? 아유, 원 세상에, 별 우스운 소리를 다 하는구나. 왕은 분명 본당에 머무셔. 거기 안 계시면 이 성은 누가 통솔하느냐. 노인은 역정을 내며 대꾸했다. 그러나 은혜는 차분하게 다시 설명했다. 이 성의 통솔자들은 귀족들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성은 애당초 왕이 머물러 계신 적도 없답니다. 왕이 사시는 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곳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왕이란 원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옛날하고도 한옛날에 왕은 돌아가셨다고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런 낭패가 있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디 가서 왕을 찾는담. 내가 받아온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어찌한담. 노인은 주저앉아 금세 울 것 같은 얼굴을 메마른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바르니는 어떻게든 노인을 도와주고 위안해주고 싶었다. 그는 안뜰을 휘둘러 보았다. 사람들과 가축들로 시끄러울 뿐이었다. 이들은 왕 없이도 매일의 삶을 꾸려왔다. 바르니 자신도 여태껏 왕의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바르니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렇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어머니는 본당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힘을 내세요, 어르신네. 우리 어머니가 뭔가 아실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당에서 꽃꽂이를 담당하고 계신답니다. 세 사람은 그래서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꽃밭에서 꽃을 모으고 있었다. 어머니는 중년이지만 장밋빛의 뺨과 보기 좋은 얼굴을 한 부인이었다. 이 성 안에서는 은혜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꼽히고 있었다. 왕이요? 달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본당에서도 왕을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왕을 뵌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야 하오? 왕이 없으면 왕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소?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어르신네. 성의 통치자는 귀족 계층이지만 귀족 계층은 왕의 직무 대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까닭은요, 귀족 계층의 어느 누구도 왕이 계시지 않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왕이 어딘가 계시지만
다만 우리 눈에 띄지 않으실 뿐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어머니의 설명에 노인은 꽃밭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노인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흐느꼈다.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끝장이야.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왕을 만나지 못하다니. 우리나라는 이제 어찌 될까? 어머니는 노인의 슬픔과 절망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은혜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얼른 가져오라고 시켰다. 가져온 죽을 노인에게 드린 후 노인을 부축해 바르니의 집에 눕혔다. 가까스로 노인이 힘을 차리자 바르니가 질문을 시작했다. 어르신네의 나라가 위험에 처했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들어주겠나? 네, 이야기 하나 하지. 나는 저 황무지라는 이름의 나라에서 왔다네. 여기서 남쪽으로 여러 날을 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어. 황무지에는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국경 너머에 사는 야만인들이 침범한 거야. 그들은 우리 땅에 와서 가뜩이나 가난한 백성을 짓밟고 있다네. 노략질을 일삼고 집에 불을 지르고 부녀자들을 빼앗아가고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 우리는 군대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네. 그래서 이 늙은이가 얘까지 길을 쓰고 달려온 거라네. 왕에게 그 끔찍한 사정을 고하고 막강한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침범한 야만인들을 내쫓아 주십사 청하려고 온 걸세. 한데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으니 우리 땅은 이제 야만인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 거야. 노인의 이야기에 바르니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제가 돕겠어요. 성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하겠어요. 그러면 모두들 무장하고 어르신네 나라로 달려가 야만인들을 무찌를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군대란 통솔자가 있어야 해. 군대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행동 개시를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슬프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르니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린 그들은 머리를 마주대고 국리에 국리를 거듭했다. 은혜는 군대를 일으킬 힘이 있는 왕을 찾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도 어머니도 바르니도 은혜의 주장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하지만 왕이 머무시는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 모두의 궁리와 논의는 밤새껏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동동거릴 뿐이었다. 노인이 지치고 피곤해서 졸음에 겨워 깜빡깜빡할 즈음에야 간신히 한 가지 방법에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다. 성 밖 사람들에게 왕이 계신 곳을 물어보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성 밖의 사람들은 견문이 넓으니까 왕이 계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튿날 이른 새벽 바르니는 무두공장으로 나갔다. 마구간에서 얼룩이를 꺼내 얼룩이 등에 자기 보찜을 지어놓았다. 얼룩아, 나랑 먼 길을 떠나는 거야. 너 혼자 두고 가면 필시 너는 아이들 놀림감이 될 테니까. 아이들은 장난을 좋아해서 주인 없는 가엾은 짐승들을 괴롭히기 일쑤거든. 바르니가 얼룩이를 마구간에서 데리고 나오자 얼룩이는 언제나처럼 무두 맷돌을 향해 걸어갔다. 이런, 오늘은 방향이 틀려. 자, 이쪽이야. 나만 따라오라고. 바르니가 방향을 고쳐잡고 이끌자 얼룩이는 그 큰 눈망울을 대굴거렸다. 얼룩이는 자신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되는 데에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무두공장 주인에게는
어젯밤 늦게 미리 오늘 일을 이야기해 두었다. 사표를 내고 왕을 찾아 여행하겠다고 일러둔 것이었다. 무두공장 주인은 바르니의 갑작스런 사표에 깜짝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바르니에게 드러내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원 별의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고 기가 막혀 했다. 은혜는 남봉장이 주방장과 떠들썩한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 무서워서 몰래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모르게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챙겨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어머니도 동행하기로 해 밤새 자그마한 짐 보퉁이를 만들었다. 본당 꽃꽂이 담당은 여러 여자들이 줄 서서 희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직서는 보다 쉽게 수리되었다. 이렇게 해서 얼루기까지 여행자는 넷이었다. 4명의 여행자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힘찬 포옹을 나눈 후 길을 떠났다. 달리는 사람 노인은 바르니의 집에서 쉬면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무두공장 부근을 지나가는데 얼루기가 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다. 무두공장으로 난 길로 껑충껑충 뛰어가는 것이었다. 얼루기의 등에 매달린 보찜이 같이 따라 껑충거렸다. 오래된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는 건 얼루기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인 듯했다. 마침내 바르니는 한숨을 쉬면서 하는 수 없이 모리 막대로 얼루기의 콧등을 찰싹 때려주었다. 바르니와 얼루기는 친한 동업자였기 때문에 바르니는 어지간해서는 모리 막대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 차례 때려주고 나서는 금방 가엾어져서 뺨을 얼루기의 얼굴에 가져다 부비었다. 이 바보야, 너는 이제 완전 자유란 말이야. 그 저주받을 무두 맷돌에서 풀려난 거라고. 하루 종일 고된 일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해방된 것이 기쁘지도 않니? 해방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는 얼루기는 커다란 눈망울만 꿈벅거렸다. 일행이 언덕 아래로 내려갈 무렵 아침 햇살이 쫙 퍼져 모든 것이 싱싱하게 보였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울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 거지 처녀를 만나 물었다. 안녕? 우린 왕을 찾아 길을 떠났단다. 혹시 너 왕이 계신 곳을 알거든 좀 가르쳐 주렴? 거지 처녀는 얼굴을 씻다 말고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쏘아붙이듯 대꾸했다. 당신들은 성에서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왕을 찾는다면 다시 당신네 성으로나 가셔야죠. 여기 빈민촌에는 왕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건 눈꽃만치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성 안에도 사시지 않아요. 당신은 세상 일을 꿰뚫을 줄 알았는데. 은혜가 대답했다. 일행은 다시 걸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왕이 계신 곳을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성 안 본당에 계시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도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은 돌아가셔서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애당초 왕 같은 건 있어 본 일이 없다고 대꾸했다. 그 중에는 현자의 얼굴을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는데 왕이 머무는 곳은 아마도 북쪽의 어느 아름다운 농장일 거라고 짐작했다. 현자의 얼굴을 한 사람들의 말이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들은 북쪽으로 길을 잡아 계속 나갔다. 어머니, 계속 걷기만 했어요. 좀 쉬었다 가기로 하죠. 벌써 점심시간이야. 배가 고플 때도 됐구나. 신새벽부터 서둘렀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지. 잠시 점심을 먹으면서 쉬자꾸나. 그들은 느릅나무 아래에 간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느릅나무 앞에는 자그마한 여인숙이 있었고 간이 식탁은 여인숙의 소유인 것 같았다. 일행은 여인숙 아줌마에게 따끈한 차를 시켰다. 밥을 시키고 보찜에서 고기 장조림과 삶은 달걀을 꺼내 식탁 위에 차려놓았다. 얼룩이는 풀을 뜯어 먹도록 풀어놓았다. 느릅나무 아래 식탁은 밥 먹기가 딱 좋은 곳이었다. 맞은 쪽에 산등성이가 보랏빛을 띤 청색으로 바라다 보였다. 햇볕은 약간 따가웠지만 느릅나무의 커다란 잎사귀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바른이가 경치를 즐기면서 찻잔을 들어올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잔이 입에 닿으려는 찰나 아주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찻잔 속의 찬물이 저 혼자서 치솟아 오르며 바른이의 얼굴에 확 끼얹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찻잔을 빼앗아 그에게 냅다 쏟아붓는 것 같았다. 바른이는 때 아닌 물벼락에 기겁을 하고 자빠지는 바람에 걸상에서 굴러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공중으로 내뻗고 넉장다리를 치는 바람에 은혜가 앉아있는 걸상의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리고 말았다. 은혜는 때마침 차를 마시려는 참이어서 넘어지는 것과 함께 뜨거운 찬물을 뒤집어 썼다. 두 사람은 일어나 어이없어 하며 걸상에 다시 앉았다. 여인숙 아줌마가 가져온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이랑 손을 닦았다. 여인숙 마루에 앉아 밥을 먹던 나그네들이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렸다가 다 큰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가 자빠져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을 보고는 와하하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바른이는 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여인숙 아줌마가 다시 따라준 찻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한데 이게 무슨 변이람? 찻잔이 저 혼자서 미끄러져 살짝 피해버렸다. 바른이는 뭔가 수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찻잔을 뚫어져라 노려보기 시작했다. 바른이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찻잔을 잡아보려 했다. 이번에도 역시 찻잔은 바로 눈앞에서 살짝 그의 손길을 비켜갔다. 별일이 다 있군. 찻잔이 저 혼자 도망을 치다니. 에잇, 이번에야말로? 바른이는 세 번째로 찻잔을 꼭 잡았다. 그러나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시 잔을 놓쳐 그는 매운 겨자 그릇과 짠 고기 장조림에 코와 귀를 쳐박았다. 겨자가 콧구멍에 가득 차서 매워 캑캑거리고 있는데 위쪽 어디선가 깔깔거리며 신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날 얼뜨기로 취급하는군. 남은 죽겠는데 웃기까지 하다니. 이름만 그럴싸하게 좋지. 은혜라는 이 여자는 소갈머리가 없어. 어우, 매워. 정말 맵네. 새빨갛게 화가 난 바른이는 드디어 은혜라는 계집애에게 꽥 고함을 치고야 말았다. 야, 웃음이 나오니? 네가 당했다고 생각해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저 웃기만 하다니. 이 여자들이란 경박할 뿐 조금도 남을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어머나, 날더러 하는 소리니? 난 웃지 않았어. 너 혼자 장난치면서 왜 그래? 왜 내게 분풀이하는 거니? 잔소리 봐. 네가 아니면 어머니가 웃었단 말이야? 턱도 없는 변명하지 마. 둘이 욱신각신 다투자 어머니가 느릅나무 위를 바라보며 쉬하고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조용히. 웃음소리는 나무 속에서 나오는 거야. 해그머니, 저게 뭐냐?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엔 커다란 나뭇가지가 잎을 무거울 만큼 무성하게 달고 있었다. 녹색 이파리 사이로
자그마한 발가락들이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다. 바른이는 진짜 범인을 발견하고는 펄쩍 느릅나무를 향해 뛰어올라 발가락을 잡아 낚았다. 꼼짝마! 드디어 잡았다! 발가락은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발가락보다 바른이의 힘이 더 셌던 것이다. 발가락은 바른이의 소나귀에 꽉 붙들린 채 잠시 가만히 침묵했다. 그러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놔줘! 안 놔주면 벌을 줄 테야? 흥? 뭐라는 거야? 아주 숫제 협박이구나. 못 놔주겠다. 벌은 내가 줘야지 왜 네가 준다고 떠드는 거야? 바른이도 지지 않고 덤비며 소나귀 힘을 더했다. 안 놔주면 내 몸을 태워버릴 거야? 니까짓 게 무슨 권리로 장난친 주제에 흰 소리까지 치는구나. 내가 못할 줄 아니? 자, 맛 좀 봐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놀랍게도 바른이의 온몸이 아궁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바른이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서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껏 당한 일이 너무 분해서 그는 발가락들을 놔주지 않았다. 어머나, 발가락을 놔줘. 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단 말이야. 보다 못해 은혜가 소리쳤다. 그러나 바른이는 타 죽어도 좋다는 고집으로 발가락을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이 남자 좀 봐. 이 남자 어떻게 생각하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괜찮은 남자 같다.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남자야. 저 남자는 죽이지 마. 요새 저런 남자 흔치 않단다. 대답과 함께 나무 속에서 한 여자가 깡충 뛰어 식탁에 내려왔다. 여자는 누더기 옷을 걸친 빼빼마른 처녀였다. 바른이도 어머니도 은혜도 기절할 만큼 놀라 입을 딱 벌렸다. 좋아, 살려주지. 하지만 내 발가락부터 놔달라고 해. 옹골찬 목소리가 나무 속에서 쨍쨍 울렸다. 바른이는 그래서 먼저 발가락을 놔주었다. 그러자 처음 처녀와 똑같은 빼빼마른 여자가 뛰어내렸다. 둘 다 몸집이 아주 작았고 둘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내게 장난친 건 너희들이지? 바른이가 두 처녀를 쏘아보았다. 먼저 먹을 것 좀 줘. 우린 배가 고파 죽겠어. 먹어요, 실컷들. 우린 또 주문할 테니. 어머니가 이것저것 그들에게 밀어주었다. 두 소녀는 걸신 들린 듯 아구아구 먹어댔다. 청소하듯 식탁을 깨끗이 비운 그들이 신세 타령을 시작했다. 얘는 이름이 술이고 난 얘 언니 마술이에요. 우린 먼 나라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마술을 할 줄 알았죠. 따라서 우리 자매도 마술을 좀 배웠어요. 한데 그 나라는 마술하는 여자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방당해 떠돌이가 됐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지만 이방인이라고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우리는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 음식을 훔쳐먹기 시작했죠. 아까도 당신의 차를 내 동생 수리가 훔쳐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정말 죄송하게 됐지만 내 동생 수리를 용서해 주세요. 마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언니가 뚝뚝 눈물을 흘려가며 사과했다. 마술이의 이야기에 솔깃 귀를 기울이던 은혜가 진지하게 질문했다.
당신들 마술을 배웠다고 했죠? 그러시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마술도 있겠죠? 그럼요. 하지만 소소한 것들에 한해서만 효력이 생기죠. 뭘 잃으셨나요? 네, 우리들의 왕이 사라지셨어요. 어때요? 그분을 마술로 찾아낼 수 없어요? 왕이라? 우린 그렇게 큰 분은 찾아내지 못해요. 기껏 음식이나 잃어버린 신발짝 정도? 그런 정도 찾아낼 실력뿐이랍니다. 우리보다 당신네들이 더 빨리, 더 쉽게 찾아낼 거예요. 그렇지, 수리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마술을 한 가지도 아는 게 없는데? 우리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는 착해 보이는 마수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마수리는 조용히 고개만 가로저었다. 왕에겐 마술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원한다면 길동무가 되어드리죠. 아마도 우리가 도울 일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마침 여행이 지루하던 참이었거든. 어머니가 그들의 동행을 허락했다. 그래서 여행자는 6으로 늘어났다. 마술 자매들은 얼루기를 타고 여행했다. 그들은 몸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아 얼루기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여행자들은 마침내 북쪽으로 나 있는 마지막 북문에 도착했다. 북문에는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 수비대는 주사위 놀이를 하느라고 통행자들의 보찜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 간혹 통행자를 세워놓고 몸 수색을 하긴 했으나 그것은 단지 지루함을 이겨보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바르니는 수비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의미 깊은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여러분 중에 우리의 왕을 보신 분이 안 계십니까? 보신 분에겐 살해하겠으니 계신 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뾰족한 얼굴을 한 젊은 수비대원이 그에게 저벅저벅 걸어왔다. 왕에 관해 질문했나? 네, 그렇습니다. 왕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계신 곳 좀 이야기해 주세요.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바르니는 이제껏 모아온 품속의 돈을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수비대원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이자를 즉각 체포하라. 10중 8구, 이자는 스파이임에 분명하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2명의 수비대원이 바르니의 팔을 잡아 묶었다. 그들은 바르니를 질질 끌어 수비대 막사로 데려가려 했다. 순간 얼루기가 세차게 콧김을 불어대며 수비대원에게 돌진해갔다. 수리와 마수리가 소리쳤다. 잘한다! 놈들을 힘껏 받아라! 바르니를 끌고 가던 세 사람은 힐끗 돌아보다가 맹렬히 돌진해오는 얼루기를 발견하자 바르니를 팽개쳐버리고 세 갈래로 흩어져 도망쳤다. 일이 커지자 전 수비대원들이 일제히 활과 화살을 꺼내 화살을 활에 재워 걸었다. 그러나 수리와 마수리가 잽싸게 마술을 걸어서 수비대원이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자마자 화살은 공중에서 비둘기가 되어 날았다. 그래서 북문 하늘에는 갑자기 수십 마리 비둘기가 파닥파닥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비대원들은 칼을 뽑아들고 창을 잡아 꼬나 쥐었다. 그들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칼은 뱀이 되어 그들의 팔을 둘둘 감아버렸다. 창을 던지려는 순간 창은 구렁이가 되어 그들의 팔을 칭칭 감아버렸다. 우헤! 꼴보기 좋다! 수리와 마수리가
자기들의 마술 솜씨를 기뻐하며 손뼉을 쳐댔다. 뭐냐? 왜들 소란이냐? 갑자기 천둥치듯 고함 소리가 터졌다. 멈춰라! 엄청나게 큰 고함이어서 모두들 벼락 맞은 것처럼 멈칫했다. 용감한 바르니도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었다. 막사의 휘장이 들쳐지고 한 거인이 나타났다. 큰 고함 소리에 걸맞게 산더미같이 큰 몸집을 한 남자였다. 난 수비대장이다.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뾰족한 얼굴의 수비대원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대장은 수비대원의 말허리를 분지르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힐책했다. 이렇게 귀골인 청년이 스파이라고? 너는 사람 보는 눈부터 길러야겠다. 다음에 사람을 체포할 땐 너만한 크기에 너 같은 생김새의 사람을 잡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제대로 체포하는 게 될 게다. 수비대장은 뾰족한 얼굴의 수비대원을 심하게 꾸짖은 다음 바르니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우리 부하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오니 제발 노여움은 풀어주십시오. 저 녀석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다시 길을 가십시오, 선생님. 아니에요, 대장님. 전 선생님이 아니에요. 전 귀골도 아니에요. 무두장이 천민이에요. 그러니 제게 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대장님. 저분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것뿐이니 그분을 벌하시지 마세요. 바르니는 대장에게 사뭇 애원했다. 대장은 그 큰 몸을 굽혀 바르니에게 절했다. 무슨 말씀? 당신은 구도자임에 틀림없어요. 저는 구도자를 매우 존경합니다. 도를 얻으신 후 저를 기억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바르니는 대장에게 지극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수리와 마수리 자매에게 부탁해 수비대에 칼과 창과 화살을 돌려주게 했다. 하늘을 날던 비둘기는 화살이 되어 수비대 머리를 아슬아슬 비켜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팔을 감고 있던 뱀과 구렁이는 다시 칼과 창으로 순식간에 되돌아왔다. 일행은 북문을 나와 들판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 한참을 걸었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그들은 시골집 헛간을 빌려 밤을 보냈다. 드디어 도착하다. 다시 길을 떠난 다음 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일행은 새 희망을 품고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길잡이가 없었으므로 간간히 길을 잃기도 했다.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거쳐 강줄기를 건너는 동안 가끔 동쪽이나 서쪽으로 길을 잘못 잡아 가기도 했다. 일행은 다시 어느 도시에 이르러 영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왕이 계신 곳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도시 사람들은 매우 영리하고 약삭빨라 보였지만 그 누구도 왕이 계신 곳을 알지 못했다. 벌써 한낮이었다. 그들은 길가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이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법이므로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네, 저희는 왕을 찾으러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왕이 계신 곳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노인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툭툭 털며 일어나 먼 데를 바라보며 대답을 했다. 나 역시 왕이 계신 곳을 몰라. 땅 짐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라도 알만한 분이 달리 없으실까요? 왕이 계신 곳을 아는
다른 사람이라? 가만히 있자. 그렇지. 내가 아는 방학군이 있는데 그 녀석이 왕에 관해 무슨 소문을 들었다더군. 녀석은 직업이 방학군인지라 이 도시의 소문은 제일 빨라. 녀석은 남의 집 숟가락 숫자도 알고 있을 걸 아마? 일행은 노인이 일러준 대로 방앗간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방앗간은 어느 한적한 시냇가에 있었다. 방앗간이 있는 곳으로부터 길은 사방팔방으로 나 있었다. 사방팔방으로 난 길을 보니 방앗간 주인이 소문에 제일 빠른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방앗간을 이용하니 주인이 소식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방앗간은 도시의 방앗간답게 굉장히 크고 튼튼해 보였다. 큰 돌벽과 굵은 석가래가 잠옷 위압적인 느낌이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귀가 먹먹거렸지만 한참 작업 중인 주인은 찾아낼 수 있었다. 무슨 일이슈? 말씀 좀 여쭙겠어요. 주인장께선 이 도시의 소식통이시죠?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예, 우린 왕이 계신 곳을 여쭈러 왔어요. 목청껏 바른이가 고함쳤으나 기계 소리에 가는 귀를 먹은 방앗간 주인은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저리 가슈. 저쪽 문으로 나가요. 거긴 부엌인데 내 마누라가 있어요. 가서 기다리슈. 내 곧 따라가리다. 그들은 주인이 가리키는 부엌을 향해 걸었다. 사방이 밀가루 천지라 온통 새하였다. 방앗간 마누라도 밀가루가 묻어 하였다. 방금 쪄낸 빵처럼 토실토실 살이 찐 부인이었다. 잠시 후 주인이 들어왔다. 말들 해보슈. 보아하니 여행자들이신데 무슨 볼일이 있소? 예, 저희는 왕이 계신 곳을 찾으러 이렇게 여행하고 있어요. 주인장께서 왕에 관한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다기에. 소문을 몇 번 듣긴 들었수. 왕이 성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지셨다지 아마? 그렇수? 예, 그분이 가셨을 만한 곳에 대해서도 들으신 게 있으시죠? 방앗간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황야로 나가셨다든가? 사막으로 들어가셨다든가? 아니, 깊은 산으로 가셨다고 들었어. 누가 그랬지? 좌물쇠장이가 그랬던가? 방앗간 마누라가 남편의 기억을 잽싸게 되살려 주었다. 아니에요, 여보. 그 얘긴 비스켓 할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날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와서 이빨을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하면서 잇몸으로 어렵사리 밥을 먹었던 그날요. 바로 그날 비스켓 할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맞다, 맞아. 그 할망구가 그랬지. 왕께서 깊은 산속으로 가셨다고. 할망구가 누군가로부터 직접 들었나 보던데? 여보, 그 누군가가 누구였더라? 이번에도 방앗간 마누라가 남편의 기억을 도와서 대답해 주었다. 북쪽 마을 끝에서 사는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 알리는 사람이란 남자가 비스킷 할머니에게 직접 얘기했대요. 왕이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요. 일행은 드디어 여행의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방앗간 부부에게 알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물었다. 알리는 사람이 사신다는 북쪽 마을 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기 멀고 멀어요. 예서 여러 날을 가야 간신히 도착할까 말까주. 오늘 밤은 그냥 우리 집에서 다들 주무시고 내일 아침 출발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방앗간 마누라가 지어준 저녁밥을 실컷 먹고 따끈한 차도 잔뜩 마신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얼룩이도 오랜만에 고소한 귀리를 배불리 먹고 밤새껏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룩이의 등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하나 무겁게 얹혀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방앗간 마누라가 직접 구운 과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또한 바르니의 보찜 속에는 귀중한 지도가 한 장 간직되어 있었다. 어젯밤 방앗간 주인이 몽당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그린 지도였다. 지도에는 알리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려져 있었다. 일행은 북쪽 마을 끝을 찾아 걸었다. 가는 중간중간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의 방향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는 얼굴로 깔보면서 비웃기만 하였다. 그들은 여행 내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 착한 사람도 만났고 나쁜 사람도 만났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도 만났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이도 만났다. 며칠 안 가 식량 주머니가 바닥이 났다. 수리와 마수리는 배고픔을 끊임없이 호소했다. 사실은 바른이도 은혜도 어머니도 무척이나 배가 고팠다. 하루 종일 밥 한 숟갈 구경도 못한 날이 자주자주 생겼다. 잠자리도 배고픔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 남의 집 지붕 아래서 자는 날은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날이었다. 그들은 며칠씩 들판이나 산속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수리와 마수리는 공연히 따라와서 팔자에 없는 고생이라고 야단이었다. 그렇게 힘들고 배고픈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의 옷은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고 뼈에 가죽만 씌운 것처럼 앙상해졌다. 어느 아침나절 그들은 아름다운 골짜기에 들어선 것을 알아차렸다. 방앗간 주인이 그려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름다운 산골짜기였다. 산골짜기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파란 풀이 가득 찬 목초지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목초지 한쪽에 새하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집 주변에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집 저쪽으로는 온통 아름다운 숲이었다. 그들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숲 사이로 뚫린 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턱수염이 무성하고 몸집이 아주 커다란 남자였다. 그가 다가오자 그들은 그의 두 눈이 인자하게 웃고 있음을 보았다. 나의 산골짜기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 눈만큼이나 인자하고 부드러웠다. 이 남자가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알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들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떨림을 느끼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바로 알리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만나 대단히 기쁘다. 우선 요기부터 해야지. 다들 이리 날 따라와라. 맛있는 것을 줄 테니. 알리는 사람을 따라 그들은 새하얀 집으로 갔다. 하얀 집은 알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부엌방에는 주인의 말대로 맛있는 것이 무척이나 많았다. 맛있는 빵, 고소한 과자에서부터 온갖 야채 요리가 첩첩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눈을 빛내면서 그릇을 비워내기 시작했다. 수리와 마수리는 아예 코를 그릇에 박고 그릇까지 먹어치울 양 먹어댔다. 모두들 배를 쓰다듬으며 물러앉자 알리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떼었다. 다들 배가 불렀으니 이제 산골짜 구경을 할 차례야. 날 따라들 오라고.
알리는 사람이 사는 산골짜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사방에 산꽃, 들꽃이 어우러져 피어 있고 먹음직스런 딸기가 어디에나 있었다. 사과 나무도 많아서 골짝 가득히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목초지에는 눈처럼 하얀 양떼가 풀을 뜯고 암소들이 꼴을 먹고 있었다. 이 산골짜기야말로 신의 휴양지 같았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또한 자유롭고 풍부했다. 크고 잘생긴 말들도 있었다. 부엌 앞마당은 호박밭, 고추밭 등 텃밭이 가꾸어져 있었다. 거위, 닭, 개, 고양이가 텃밭가에서 놀다가 그들을 보자 일제히 인사를 했다. 각자 신이 주신 개성적인 목소리로 꽥꽥, 꼬껴꼬껴, 멍멍, 카르릉 카르릉 거리며 그날 밤 그들은 집 뒤뜰 사과나무 아래 커다란 평상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온갖 과일과 야채로 요리한 음식, 온갖 곡식으로 요리한 음식, 향기로운 차와 과자. 그들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평생 처음 구경하였다. 식사 후엔 각자 자그마한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실컷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 알리는 사람이 각자에게 일거리를 주었다. 그는 농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며 농장일은 영혼을 닦는데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엌일을 맡았고 은혜와 마수리 자매는 야채와 과일을 땄다. 바른이는 얼룩이의 발에 편자를 신기고 알리는 사람의 소와 나란히 멍에를 씌웠다. 바른이가 맡은 일은 밭갈이였다. 어떠냐? 여기 머물고 싶지 않느냐? 네가 원한다면 농장일을 가르쳐주겠다. 사나이가 하기에 좋은 일이지. 여름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겨울엔 사냥법도 가르쳐주겠다. 이 산골짜기는 하늘과 땅에 좋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단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여기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바른이는 쟁기질을 배우고 파종을 배우고 과일 따기를 배웠다. 벌집에서 꿀을 모으는 법도 배우고 양떼를 모는 법도 배웠다. 우유로 치즈와 버터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다. 바른이뿐 아니라 어머니도 은혜도 마수리 자매도 각자 바라는 만큼 농장일을 배웠다. 얼룩이는 영양 좋은 풀을 배불리 뜯어 살이 쪘다. 살이 찐 것으로 말하자면 마수리 자매가 최고 수준이었다. 수리와 마수리 자매는 일주일 사이에 오동통하게 살이 쪄서 귀여운 쌍둥이처럼 변했다. 그들이 산골짜기에서 산 지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바른이에게 말했다. 얘야, 이젠 가야 할 때다. 가다뇨, 어머니? 벌써 잊었니? 우린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걸? 다시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여기서 머물게 허락해 주세요. 바른이는 사뭇 애원조로 간청했다. 아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직 하지 못했어. 여행의 목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야만인들은 여기까진 오지 못해요. 우린 여기서 안전하고 평화롭잖아요. 우리야 물론 그렇지. 안전하고 행복해. 그러나 황무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니? 야만인들은 황무지를 빼앗은 후 영토 확장을 계속해서
결국 우리가 두고 온 성까지도 침범할 거다. 이 아름다운 산골짜기를 떠나기 싫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 바르니는 알리는 사람에게 조언을 청했다. 알리는 사람은 털벌레 같은 숱 많은 눈썹을 꿈틀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물었다. 은혜 아가씨 생각은?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바르니는 다시 길을 가야 해요. 그럼 두 자매 생각은? 물론 은혜 아가씨 말이 옳죠. 바르니는 계속 가야 해요. 바르니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니의 출발에 표를 던졌다. 그러니 자, 이제 너는 떠나야 한다. 더 이상의 고집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만 간다. 길은 무척 험하고 어두울 것이다. 인내와 끈기와 용기로 헤쳐나가야 한다. 알리는 사람의 말에 바르니는 고개를 푹 수그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한데 더구나 혼자 떠나라니. 게다가 하늘의 별만큼 만나기가 어려운 왕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바르니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달리 도리가 없다는 걸 알자 차츰 침착해졌다. 그래서 바르니는 이튿날 길을 나섰다. 얼룩이 등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꾸려 실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동그란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목걸이를 항상 걸고 있어라.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름의 목걸이다. 위급해지면 장식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여라. 바르니는 일행과 작별 인사를 하고 얼룩이와 함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여행길에 올랐다. 알리는 사람은 바르니가 통과해야 할 암흑의 숲까지 안내해 주었다. 이제 암흑의 숲부터는 그 혼자서 가야 할 길이었다. 홀로 가다. 암흑의 숲에서의 첫째 날이었다. 첫째 날은 숲은 그저 보통 숲과 같았다. 사슴, 토끼, 다람쥐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갈색 곰도 지나갔지만 무서운 생각은 아직 없었다. 숲에서의 두 번째 날이 되었다. 나무는 빽빽해지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바르니가 본 적이 없는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룩이만한 몸집에 사자 같은 갈기를 가진 사나운 동물이 나타났다. 무서운 갈기를 비집고 머리 양쪽으로 송곳 같은 뿔이 치솟아 있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제껏 본 적도 없는 그 짐승은 새빨간 두 눈에 분노심을 담고 노려보았다. 바르니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짐승의 붉은 눈길을 피해 굽은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짐승은 굽은 길 앞쪽에 나타나 그와 얼룩이의 길을 가로막았다. 아, 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싸워 이기지 않는 한 이 여행은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 바르니는 재빨리 커다란 돌을 집어들었다. 이 추하고 더러운 놈아! 목청껏 외치며 커다란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나 돌은 짐승에게 명중하지 않았다. 짐승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는 눈을 번쩍이며 그를 덮칠 듯 달려왔다. 바르니는 다시 무거운 돌을 집어 잘 겨냥한 후 힘껏 내던졌다. 아, 이번에는 돌이 짐승의 허리에 명중을 했다. 짐승은 벌렁 자빠져 콧바람을 내뿜으며 씩씩거렸다. 가자, 얼루가. 저놈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숲길을 다시 헤쳐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날, 숲은 더욱 어두워지고 해괴망측하게 생긴 수상쩍은 짐승들이 그들의 길을 계속 방해했다.
온몸이 날카로운 비늘로 덮인 짐승, 뱀의 머리에 들개 몸집을 가진 징그러운 짐승, 독수리 얼굴에 공룡의 몸통과 꼬리를 가진 짐승, 커다란 주둥이 밖으로 긴 이빨을 빼물고 있는 흉한 새. 이 짐승들은 한결같이 바르니를 적대시하고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바르니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이들 짐승에게 잡혀 갈기갈기 찢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알리는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 말. 그는 짐승들이 나타날 때마다 돌을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내던지며 앞으로 나아갔다. 얼룩이는 덩달아 기운을 내 짐승을 향해 머리를 수그리고 내달렸다. 짐승들은 바르니가 던진 돌에 맞아서 힘을 잃거나 얼룩이의 맹돌진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네 번째 날, 숲은 완전히 어둠천지였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바르니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끊어졌음을 알았다. 암흑의 숲에서 완전한 미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통 시꺼먼 어둠뿐. 바르니와 얼룩이는 서로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심한 공포와 고독에 휩싸여 바르니는 당장 심장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가 준 목걸이 생각이 났다. 목걸이를 더듬어 장식에 달린 뚜껑을 열어보았다. 아, 신기하게도 장식 속에서 분홍빛깔의 빛이 새어나왔다. 바르니는 장식에서 흘러나오는 분홍빛깔의 빛에 의지하며 길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는 오른 방향의 길로 가면 분홍빛이 더 강하게 솟아나오고 틀린 방향의 길로 가면 분홍빛이 사그라드는 걸 알아내었다. 분홍빛의 빛에 의지해 그들은 더욱더 빨리 걸을 수가 있었다. 이상한 짐승들은 계속 나타났지만 그가 분홍빛 빛을 뿜는 목걸이를 걸고 있음을 보고는 잽싸게 달아나 버렸다. 절반은 인간 형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독수리 형태인 짐승도 있었다. 어떤 짐승은 살갗이 완전히 투명해서 뱃속의 오장육부가 꿈지럭거리는 모양까지 훤히 보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분홍빛 빛을 뿜는 목걸이를 보는 순간 비명을 내지르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치기 바빴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신비한 목걸이에 의지해 암흑의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무시무시한 숲을 간신히 통과하자 사막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얼루가, 이젠 사막이다. 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전 이 사막을 건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 눈앞엔 모래, 노란 모래뿐이었다. 아득하게 보이는 지평선에는 노란 모래빛과 창백한 흰색 하늘이 맞닿아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풀 한 폭이, 바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해는 머리 정수리를 그을려 버릴 듯 뜨거웠다. 바르니는 다시 한번 목걸이의 장식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목걸이를 손에 들고 그는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어느 한 방향에서 강해지는 걸 발견했다. 장식의 바람이 강해지는 방향을 선택해 얼룩이와 함께 노란 모래사막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몇 시간, 며칠을 걸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막의 해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가 지는 법이 없으므로 낮과 밤이 분간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들은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햇볕 속에서 잤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간단히 요기했다. 시간의 흐름은 오직 행랑 속에 물과 음식이 사라지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그 장소는 첫 식사를 한 장소와 똑같은 노란 모래밭이었다. 그들은 내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 같았다. 한 모금의 물도 한 조각의 빵도 없이 걷는 것이 계속되었다. 갈증과 배고픔과 피로감으로 그들은 수없이 노란 모래밭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계신 곳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길을 쓰고 일어났다. 길을 쓰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몇 발자국 떼어놓았다.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힘마저 없었다. 바르니는 차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알리는 사람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음모를 꾸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같은 끔찍한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얼룩이는 바르니보다 더욱 지쳐버렸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고꾸라지고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다 또 고꾸라지곤 했다. 그들의 혼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다만 육체만이 남아 힘겹게 버둥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왕의 존재마저 이미 떠나가 버렸다. 왕을 찾는다는 생각도 벌써 잊혀진 지 오래였다. 왕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살아날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드디어 그들은 노란 모래 속에 코를 박으며 길게 쓰러졌다. 모래는 살갗을 태울 듯이 뜨거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바르니의 의식을 깨운 것은 목에 건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름의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쟁강쟁강 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흔들렸다. 바르니는 얼룩이의 등에 팔을 두르고 비가 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다 끝났다. 우리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다. 이젠 더 갈 필요가 없어. 이것으로 우리 여행을 마감하자.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흰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여행은 그것으로 마감이다. 바르니는 고개를 들어 돌아다 보았다. 그의 눈앞에 달리는 사람이 보였다. 다음 달리는 사람이 흐릿해지면서 알리는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왕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 오, 폐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자, 내가 누구겠느냐? 왕의 목소리는 강하고 장중했다. 왕이시옵니다, 폐하. 아니, 더 가까이 와서 보아라. 그는 왕에게 다가가 힘과 자비로 넘치는 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놀라서 숨을 삼키고 물러서고 말았다. 왕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너 자신이기도 하고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만난 것이다. 폐하, 그러하오나 감히 제가 폐하를 닮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그는 깊이 이마를 조아렸다. 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기도 하며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바르니를 일으켜 세웠다. 자, 그만 일어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러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또한 너의 성의 왕이다. 아버지, 아버지. 바르니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불러보았다. 그래 아들아, 나의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두 사람은 힘껏 포옹하고 환희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다시 집에 오다. 긴 포옹이 끝난 뒤 아버지인 왕이 아들인 바르니에게 말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너는 무두장이가 아니라 왕자이다. 왕을 상속할 왕자라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너를 가리키기 위해 무두장이 일을 하게 했다. 만일 네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너는 춤과 사냥과 여자들과의 놀이 방법만 배웠을 것이다. 한데 너는 네가 무두장이인 줄만 알고 있었기에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너는 너 자신이 왕을 승계하는 왕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여기까지의 여행은 네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시험이며 마지막 배움이었다. 이제 너는 성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자. 왕이 말을 맺자 어디선가 하얀 말이 나타났다. 그 말은 성의 깃발에 그려진 백마와 똑같았다. 아버지, 이 사막을 다시 건너야 하나요? 바르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아라. 이것이 사막이냐? 왕의 말과 함께 사막은 아름다운 골짜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셨죠? 원 천만에 기적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 사막을 보는 너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란다. 네가 여기까지 올 때 너는 굶주리고 목마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사막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제 내 눈이 맑고 고요하게 열렸기에 골짜기임을 알아본 거지. 본래는 이처럼 아름다운 골짜기를 너는 활활 타오르는 격정의 두 눈으로 보았기에 사막으로 오해했을 따름이다. 그들은 하얀 말에 나란히 올랐다. 맛 좋은 풀을 뜯어 싱싱해진 얼룩이가 그들의 옆을 따라왔다. 암흑의 숲에 이르자 이 숲 역시 아름답고 풍성한 숲으로 바뀌어 있었다. 괴상망측했던 괴물과 짐승들도 물론 간 곳이 없었다. 사슴이 뛰고 토끼가 달아나고 산새가 노래하는 평화로운 숲으로 달라진 것이다. 그들이 드디어 알리는 사람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기쁨에 겨워 마중을 나왔다. 오, 내 남편 왕이시여. 어머니가 달려와 왕과 힘찬 포옹을 했다. 은혜와 마수리 자매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나 알리는 사람은 없었다. 바르니는 알리는 사람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알리는 사람도 달리는 사람도 왕의 다른 모습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 일행은 말과 망아지들을 타고 그들의 집인 성을 향해 길을 잡았다. 그들은 마침내 성의 북문에 이르렀다. 뾰족한 얼굴의 수비대원이 그들의 입성을 가로막았다. 통행증 내시오. 우린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통행증 따윈 갖고 있지 않아요. 은혜가 새초롬한 말투로 응답했다.
통행증이 없다고? 그렇다면 썩 꺼져! 이 성엔 당신들 같은 천민은 통과할 수 없어. 수비대원의 말에 왕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왕이 손을 들어 뭔가 말하려는 찰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나왔다. 다시 거인 수비대장이 수비대원을 꾸짖는 고함 소리였다. 왕이시다 이놈! 어서 길을 비켜라! 그리고 대장은 왕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 엎드렸다. 용서하소서 폐하. 이제껏 폐하를 기다렸나이다. 폐하의 영광스런 입성을 고대했나이다. 왕은 자비롭게 웃으며 대장을 일으켜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도 우리를 따르게. 나는 자네가 필요하네. 그들은 마침내 성의 중심 부분에 도착했다. 성 사람들의 태반이 왕의 입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왕의 증거를 요구했다. 왕이 타고 있는 백마가 깃발 속의 백마와 똑같음을 보고 그가 왕임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차츰차츰 왕이 돌아왔음을 깨달아갔다. 왕은 자신의 집인 본당 옥좌로 올라가 왕관을 머리에 썼다. 왕관은 왕의 머리에 꼭 맞았다. 성 사람들은 드디어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다. 커다란 부엌에서는 끊임없이 음식이 만들어져 나누어졌다. 남봉장이 주방장도 성 안 사람에게 맛있는 과자 배급을 쉬지 않았다. 왕이 돌아오셨다! 왕이 돌아오셨어! 여기저기 기쁜 목소리가 거침없이 들려왔다. 왕은 어머니와 은혜에게도 머리관을 씌워주었다. 그리고 바르니에게도 머리관을 씌워주었다. 축하 파티와 축하 행렬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파티와 축하 행렬은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다. 그 일주일 후 왕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연설을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겠소. 저 남쪽 황무지 나라를 야만인들이 점령하고 있소. 야만인들을 놔두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나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떠나려 하오. 그러나 야만인들은 포악하고 횡포하며 그 숫자 또한 엄청나오. 우리는 그들의 포악성과 숫자를 따라갈 수 없소. 그러므로 나는 군대를 모집하지 않을 수 없소. 나를 따를 사람은 저 수비대장에게 신청을 해주시오. 저 대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바이오. 왕의 연설이 끝나자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수비대장 앞으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이 직업을 막론하고 입대를 신청했다. 다음 2달간 성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었다. 긴 전쟁에 대비한 음식도 장만하고 군사들의 옷과 신발과 장비도 장만했다. 결전의 날 왕은 참전 준비를 끝낸 바르니에게 말했다.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이제부터 네가 왕이니 왕답게 이 성을 지켜야 한다. 바르니는 전쟁에 나가지 못해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갔다. 야만인들은 조직과 장비가 뒤졌으나 힘과 기세로선 앞서 있었다. 왕은 전투의 한복판에서 군사들을 격려하며 맹렬히 싸웠다. 왕의 참전으로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결국 야만인들을 국경 저 너머의 땅으로 깨끗이 몰아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은 왕비와 함께 그 아름다운 산골짜기 하얀 집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그 골짜기에서 평화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였다. 성에 남은 바르니는 왕이 되어 은혜를 왕비로 맞았다. 마수리 자매는 그들의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바르니의 긴 여행은
그처럼 끝내 완성되었다. 그는 무두장이로 태어났으나 여행 끝에는 왕이 되었다. 암흑의 숲과 노란 사막에서 혼자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그 암흑의 숲 자체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임을 알았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노란 사막을 그는 인내와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사랑으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 여행의 끝에 그는 마침내 왕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의 왕이 되었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의 왕으로 오른 것이었다. 자기를 발견하고 인생의 진리를 찾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왕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 드디어 바르니라는 한 개인의 성의 성주가 된 셈이었다.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즉 자기 성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면 그는 한낱 무두장이로 인생을 마감했을 터였다. 그리고 황무지에 이어 자신의 성까지 습격당해 자신의 영혼을 고스란히 야만화 시켜버릴 터였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긴 여행을 떠났고 그 어려운 여행을 완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었다. 진주를 얻으려면 바닷속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바닷가가 아름답다고 해서 고운 모래밭에 안주하기만 하면 본래 당신 것이기도 한 진주를 얻어 가질 기회는 평생 오지 않을 것이다.